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의 진짜 뜻은 뭘까? 원서 잘 읽는 거?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 회화를 유창하게 잘 하는 거? 그런 게 영어를 잘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자라면서 영어를 못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마치고 2학기부터 미시시피 주립대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영어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말이 안 나오는 문제가 좀 컸고 뭔가 자연스러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창피했었던 순간이 물론 많았지만은 그중에 두 가지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카프를 이제 머플러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쌀쌀한 날이었어. 그래서 스카프를 메고 나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미국 친구랑 같이 있는데 거기다가 머플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걸 듣고 되게 이 친구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나한테 이제 창피 주려고 그렇게 웃은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나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배워온 약 28년의 역사에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창피한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마케팅 수업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그러잖아 사람들이 뭔가 빨리 늘고 싶으면 용기를 내서 자진해서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파티스페이스를 하라, 참여를 하라. 사실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뭔가 내가 정말 자진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손을 든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말을 계속 절었어. 사람이 그렇게 초반에 한번 절기 시작하면은 그 당혹스러움 때문에 계속해서 더욱 더 크게 절게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정말 홍당무가 됐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수업에 들어왔었던 학생들이 못해도 한 50-60명은 됐었던 것 같은데 난 정말 이 수업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래서 그 수업은 수업 시작 정말 직전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제일 코너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수업만 듣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정말 답답했던 게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점수로 치면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토익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한 950점 정도는 나왔었던 것 같아. 그리고 토플도 그 미시시피 주립대 가기 전에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이제 영어 점수도 있을 거고 그 학점도 있을 거고 교수님 면접도 봤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세 가지의 점수를 종합해가지고 가장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장학금도 줬었어. 근데 저는 그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로 토플 점수 때문에. 그래서 나름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중에 또 어떤 수업은 퀴즈를 보러 어디로 오라는데 이게 베뉴가 바뀐 거야 중간에.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난 그 얘기 전체를 통으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 당일에 항상 수업을 듣는 그 똑같은 베뉴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 그 퀴즈도 놓치고 완전 학점도 난리 나고 네덜란드 와서도 제가 타밀 비거를 들어갔을 때 이걸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 미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게 큰 미팅도 아니고 한 6-7명 들어있는 미팅이었는데 거기서 일단 테크니컬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내부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사무실에서 100% 영어로 일을 해본 적이 처음이니까 긴장을 해서 그랬던 거였는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돈을 주고 수업을 듣는 입장도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정말 1시간 동안 어른 채로 미팅에 앉아 있다가 Do you have any question? 그랬는데 없다고. 괜찮다고. I got it. 척하는 거 있죠. 그러고 나와서 화장실에 막 달려가가지고 헛구역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는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었어. 이미 거의 배수진을 친 거나 같은 거잖아요. 내가 교환학생 갔을 때도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갑자기 다 취소하고 학교 취소해버리고 뭐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타미 갔을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잡은 직장인데 이거 갑자기 때려칠 수 없잖아. 내가 미팅 한번 들어갔다가 못 알아듣고 패닉 한번 왔다고 나 이 일 못하겠어요. 인사과 가가지고 그 취업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일단 내가 발 들여놓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내가 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을 옳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다는 옵션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미련하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향성의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집은 한국 밖에 있다는 그런 강렬한
직감이 있었어요. 저는 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외국에 내 집 마련하고 내 직장도 마련하고 내 가족도 꾸리고 그렇게 해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교환학생을 그만하면 암스테르담에서 어렵게 잡은 탐이라는 직장을 그만두면 또 내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그만두면 그냥 그 학교, 그 직장, 그 영어 공부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전반의 꿈을 포기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쭉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영어가 늘어야 되는데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답답한 일이거든요. 점수는 잘 나왔으니까 뭔가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잘 할 수 있는 걸까? 말이 나오는 걸까? 아마 그걸 제일 처음 느꼈을 때는 제가 하얏트 호텔에서 첫 직장 다녔을 때 같은데요. 그땐 제가 미국인 세일즈 마케팅 팀 이사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전 비서였고 특히 시카고 출신 미국인이라 가지고 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는 회사잖아요. 용산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로가 있었어.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태원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모양사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딱 1년을 채우고 KLM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거기 붙으면서 처음으로 내 영어로 일을 하고 돈 버는 게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로 계약이 끝나고 나서 2년 뒤에 이민을 오게 됐죠.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처음 일하기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한국 회사였어요. 임플란트 부속품들 그런 거를 이제 수출을 하는 한국 회사였는데 유럽 시장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유럽 지사를 이제 오픈을 한 상태였어.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다양한 업무를 봤거든요. 이제 조그만한 회사고 그 오피스에 3명밖에 없었으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한국인들만 있는 오피스니까 뭔가 심적인 안정은 있어. 하지만 일은 모두 다 영어로 해.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어. 이러면서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 내가 정말 100% 외국인만 있는 100% 영어만 써야 되는 환경에서 돈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어쨌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해결을 하게 된 게 타미에서 일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엔 물론 아니었지만 드디어 이제 영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된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거야, 내 안에.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외국을 갔다 왔던 스타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 교육을 받으면서 영어를 배운 토종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영어를 할 때 무조건 생각을 머리에 먼저 정리하고 또 영어 문장도 머리로 정리하고 뭐 이런 습관이 좀 있었어요. 이 말인즉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할 말이 바로 영어로 탁 나오진 않았다는 뜻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타미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부분 같아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자라면서 영어를 못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영어의 영향력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단순히 그 영어라는 언어적 스킬이 아니라 영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열어준 것들 바로 자신감이에요. 내가 세상 어딜 가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 대한 자신감. 비자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세계 어디 가서든 살 수 있고 어딜 가든 영어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는 있어. 인종이나 국적을 막론하고 어쨌든 영어로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굉장히 크고 저는 또 평소에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좀비 아포칼립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좀비들이 막 다니면 빨리 뉴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대피를 해야지 안전한지. 그럼 프론트라인 뉴스를 나는 번역의 도움 없이 2차적으로 가공된 뉴스 없이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요. 또 영어를 하면 네이버 검색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글을 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일단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양과 질 자체가 달라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바로바로 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이탈리아 여행을 가, 피렌체를 가요. 근데 피렌체에 물론 맛집이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네이버에 피렌체 맛집 이렇게 치면 자주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들이 한 20곳 있을 거야. 거기 가면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글을 주로 쓰고 정보 검색 자체를 영어로 하는 거야. 그러면 네이버에서 찾은 한국인들만 많이 가는 그런 맛집 외에도 훨씬 옵션이 많겠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그런 정보력, 자유로움,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앞서 말한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도 정말 더 큰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정체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다중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 언어를 할 때마다 되게 다른 성격, 다른 인격 이런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한국어를 할 때 저는 말을 많이 돌리는 편이고 눈치도 꽤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한국어를 하면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영어를 말할 때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심지어 목소리도 달라져. 그 톤마저 달라져. 저는 한국어 할 때보다 영어로 말할 때의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하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unlock된 그런 셈인 거죠. 해외에 나와서 오랫동안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내면의 가치관과 내가 태어난 문화의 가치관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누이트족은 눈을 묘사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 다 어디선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니까 눈을 묘사하는 단어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언어를 결정한 셈이죠. 근데 반대도 성립을 해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을 부르는 단어가 정말 눈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는 애초에 서로 다른 눈의 종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여지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면, 단어가 부족하면 그걸 표현할 마인드 자체가 생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한국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삐지는 거, 정 떨어지는 거, 섭섭한 거, 기분이 좀 나빠도 내 안에서 그냥 혼자서 나쁜 것도 있고 남이 되게 눈엣 가시같이 여겨지는 것도 있고 뭔가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몰라 저도 영어를 편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국어만큼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배워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한국어가 이런 미묘한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어를 쓰는 그 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감정적으로 오버로드 될 수 있는 감정적으로 피로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런 복잡함이 훨씬 덜어지는 것 같아. 저는 그런 복잡함 없이 좀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제 정체성과 더 맞는 언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의 진짜 뜻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원서 잘 읽는 거?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 외국인이랑 회화를 할 일은 잘 없지만 가끔 뭔가 얘기할 일이 생기면 회화를 유창하게 잘 하는 거? 그런 게 영어를 잘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쓸 일은 없어도 있으면 좋다는 거의 이면에는 또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막연히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해외 여행이라던가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던가 이직이라던가 근데 그 달라진 삶이 뭔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거지. 목적에도 이제 층위라는 게 있잖아요. 표면적인 목적이 있고 진짜 목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면 표면적인 목적은 해외 취업이지만 어쨌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목적에는 내가 좀 더 큰 세상에서 놀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일 테고 영어를 잘해서 해외여행을 좀 자유롭게 스트레스 프리하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어도 이거의 진짜 목적은 관광객이 아닌 그런 로컬처럼 로컬의 정보로 로컬답게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 저의 경우에는 표면적인 목적은 해외 생활, 해외 취업이었을지언정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목적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영어로 할 때 나오는 나의 진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영어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야. 목적은 따로 있었고 영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와 쪽팔림의 순간들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메모를 해놓거든요. 원서를 읽으면서도 당연히 이제 한국 책은 여기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정말 무수히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계속 해야 했다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영어가 내 삶을 바꾼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스토리적인 면에서 풀어보려고 시작한 영상이었는데 관련 없는 얘기도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영어를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루고 싶은 표면적인 목적 말고 진짜 목적이 좀 궁금한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고 이제 시험도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말을 트이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 대해서도 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속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